황토흙을 걸으며 이재호.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평 자라섬 서도에 황토길이 새로 만들어졌다. 황토길은 신발을 벗어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도 없다. 자전거나 유모차도 출입 금지다. 맨발로 걸으면 피로물질인 활성산소의 양전하가 땅속의 음전하와 결합하여 중화시켜 몸속의 노폐물을 발바닥을 통해 빠져나가게 한다. 그래서 각종 염증, 뇌졸중, 심혈관 질환, 신경계통 이상 등을 치유하고 두통, 피로회복, 기억력 향상,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다 한다. 인간은 대지를 밟아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우레탄으로 깔려있는 도로와 시멘트 집에서는 땅을 밟아볼 기회가 별로 없다. 과거에는 없던 병들이 현대인에게 생기는 것은 대지의 기운을 받지 못해 그럴 수 있다. 간혹 신발 벗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벗어보면 바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만큼 맨발의 감촉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황토흙을 맨발로 디디면 처음엔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지만 이내 편해진다. 발가락에 힘을 주고 대지를 움켜쥐듯 바른 자세로 걸으면 둔해졌던 감각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실러는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완전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했다. 여기서 완전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분노가 차오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양말을 벗고 황토흙을 걸어볼 것을 권한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흙 위를 걷다 보면 자신의 발자국 뒤로 분노와 불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껴볼 수 있다. 걷는다고 바로 떨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와 불안의 크기만큼 걸어야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계속 걸으면 된다.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다. 바람이 일으키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 향기를 맡으며 발끝에 전달되는 감각을 느껴보면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 황토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해본다. 욕심, 번뇌, 고통, 두려움 등을 모두 내려놓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지속적이고 내면의 기쁨인 희열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황토흙길을 걸으며 다른 이들의 걷는 모습과 표정을 보고 문득 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과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그 공간과 시간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에머슨은 오직 자신만이 자신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 고 했다. 건강하게 잘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에게 평화를 주면 된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 정쟁화 마라야 문영 호독자 칼럼. 지난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부모가 가슴을 치며 먼저 가버린 자식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울부짖음이 이태원로를 메웠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다. 역지사지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단장지혜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는 뜻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비유하는 말이다. 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참척이라고도 한다.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상실감과 참혹한 슬픔,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과거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경찰청 파견 조사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지방의 한 시골에서 올라온 노모가 나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늦둥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목 놓아 울부짖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또 할아버지 한 분이 내게 찾아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도 억울해서 아들을 가슴에도 묻지 못했다며 흐느끼던 모습이 아직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 나는 적극적인 조사 활동으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분노를 녹여드리고 슬픔을 걷어내드리고 한을 풀어드렸다. 특히 518민주화 운동 당시 민간인이 계엄군에 사살돼 안매장됐다는 제보.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해자가 진실을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통해 유족들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로 통과했다. 과거 의문사 조사위에서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고 또한 조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조사 활동에 참여한 일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펜을 들었다. 앞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는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사나 조사관 중심으로 구성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정쟁에 이용돼서도 안 된다. 특히 각종 사망사고 사건과 관련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높은 전문성 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해 공정한 조사 활동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재발 방지에 힘쓰며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길 바란다. 니콜라스 다비스 투자 이야기의 함정윤 진기. 니콜라스 다비스 니콜러스 DARVAS 1920-1977년 헝가리 출신의 무용가인데 주식 투자를 해서 짧은 기간에 200만 불을 넘게 벌었다. 그의 투자 이야기는 그의 책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에 잘 소개되어 있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박스 이론 바커스 시리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주가가 일정한 가격폭에 따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 있고 그 형태가 상자 모양을 형성하는 주식의 경우에 주가가 박스 상단을 통과할 때 매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이 이론을 적용해서 18개월여 만에 대략 200만 불이 넘는 큰 돈을 벌었다. 횡보하는 모든 주식은 저항선이나 박스를 돌파해서 신고가를 형성해야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또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 매물대도 없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게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투자 이야기에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함정이 있어 보인다. 먼저 현실에서는 박스를 형성하는 주식과 신고가를 들락거리는 주식이 너무 많다. 그중 대부분이 박스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 만약 박스 이론을 들고 다비스처럼 큰 돈을 벌어보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박스 이론에서 필수 요소로 하는 손절매는 시장에서 역이용당할 수 있다. 박스를 돌파해야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가를 견인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박스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밉상이다. 이런 투자자들을 많이 끌고 가봐야 더 비싼 주가에 이들이 파는 주식을 받아주어야 하니 이들을 떨구고 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박스 상단을 돌파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세력들은 주가를 일부러 하락시키거나 심지어는 꽤 많고 요령 있는 투자자들이 박스 하단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주가를 하락시켜 투자자를 놀라게 만든다. 그런 다음 세력들은 그들이 겁에 질려 손절하는 주식을 받아서 물량도 늘리면서 주가를 편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약세장에서는 박스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니콜라스 다비스의 투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다. 어쩌다 다비스의 책을 접하고 신명이 난 초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이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박스 이론은 강세장에서만 잘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비스는 어떻게 이런 함정을 피해 갈 수 있었을까? 우선 그는 시장에서 수익력이 개선될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 매수했다. 그런 주식을 골라서 관심을 두고 관찰하다가 박스를 돌파하면 매수를 하는 전략이다. 그의 이 전략은 그가 손절하는 횟수를 대폭 줄여주었다. 그 다음 그는 철저하게 손절매를 실행함으로써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그의 손절매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주가가 상승의 상한을 돌파할 때 그 돌파점 바로 아래 단계에 손절매 포인트를 두고 자동으로 손절이 실행되도록 하며 항상 현재의 박스권 밖에 손절매 포인트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손절매에 대한 그의 생각은 기술적 분석을 신봉하는 단기 투자자들이 배워둘 만하다. 그의 손절매에 대한 생각은 다음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물론 단 1포인트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 손절매했는데 팔아버리고 난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결론은 이것이 큰 손실을 입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었다. 또 나중에 그보다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공률 때문에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올라가는 주식은 팔지 않으며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매수세를 늘리고 추세가 반전되면 재빨리 빠져나왔다. 세 번째, 그는 약세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하락장에서 그는 주식 거래를 끊어버리고 한 발 물러서서 더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렸다. 대신에 그는 다음에 올 강세장에 대비하여 상승할 주식을 찾았다. 그가 하락장에서 다음 상승장에 투자할 주식을 찾는 방법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말한다. 나는 하락에 저항하는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주식들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더라도 시장 추세가 변하면 가장 빠르게 선두에 나설 것으로 생각했다. 몇몇 주식들이 하락 추세에 저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니 이러한 주식의 대부분은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이었다. 하락장에서 하락 추세에 저항하는 주식들은
다른 말로 하면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라는 것이다. 상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은 시장보다 강한 주식인데 약세장이 끝나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 이 상대 수익률은 PEG 투자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짐 슬레이터도 매우 중요시한 지표였다. 짐 슬레이터는 전망이 좋은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해당 업종이 그리고 그 업종에서 고른 주식의 전년도 상대주가 렐러티브 스트렝크스가 전체 시장보다 상당히 좋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매우 나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내가 늘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해당 주식의 상대주가이다. 라고 한다. 여기서 짐 슬레이터가 말하는 상대주가 렐러티브 스트렝크스는 시장 평균 지수 성과에 대한 주가 성과의 비율이며 웰즈 와일더 주니어 와일더가 설계한 상대 강도 지수 렐러티브 스트렝크스 인덱스 RSI와는 다르다. 필자는 짐 슬레이터가 말하는 상대 주가를 편하게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로 이해하고 있다. 주식의 가치와 관련하여 다비스는 이제 주식과의 관계에서 가치라는 단어는 사용될 수 없음을 알았다. 주식의 가치는 그 시세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다. 라고 하면서 적정 주가의 개념을 부인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비스를 기술적 분석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가 근본적으로 가치 투자자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주식은 수익력의 신여라는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떤 주식의 움직임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수익력이 개선되고 있거나 그렇게 예상되는 종목만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은 그가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말이 된다. 다비스의 이런 관점은 주가를 기업 미래 수익의 종속 변수로 이해하고 있는 필자의 마음에 쏙 든다. 가치 투자의 무덤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가치 투자의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한 느낌이다. 필자는 그의 책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를 관통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은 박스, 손절매 그리고 회사의 미래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회사의 미래 가치는 그가 댄서로 일하며 쉬는 시간에 시중에 나온 투자 관련 책 200권과 투기꾼들의 글을 읽으며 때로는 하루에 8시간이나 공부한 후에 최종적으로 정립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혹시 다비스의 박스 이론을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고 싶은 투자자는 그가 말하는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투자 성과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은 몇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지만 다행하게도 다비스는 그의 책에 이러한 함정을 분석하며 극복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 두고 있다. 하락장에서 다비스의 박스 이론을 적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그의 책 제6장 불황 장세 기간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경험담을 몇 번이고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가 남긴 가장 소중한 지적 유산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윌리엄 D. 겐의 투자 경험과 안목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 윌리엄 D. 겐은 가치 투자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세기의 위대한 금융 거래인이자 월스트리트의 현자로 불리고 있다. 주가는 기업 실적의 종속 변수라고 생각하는 필자는 그가 창안한 카디널 사각형 카더널 스퀘어이나 겐의 바퀴겐 윌 같은 분석 도구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평균 매매 성공률 8,090%를 기록하였고 1929년의 대공황 같은 굵직한 사건을 예측하는데 성공하였다. 심지어 그는 대공황이 1932년에 끝날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고 전해진다. 놀라운 일이다. 겐은 1878년에 가난한 면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면화 농장에서 일하며 면화 상품 거래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 투자에 실패했지만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의 투자 경험을 담아서 일생 동안 소책자를 포함해 1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중 몇 권이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차트로 주식 투자하는 법은 두 가지 점에서 필자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하나는 시장과 시대를 보는 그의 안목이다. 그는 앞으로 발전하여 주식을 쏟아낼 새로운 산업을 찾아라라고 조언한다. 그는 철도주를 버리고 자동차주에 달려들어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 1916년 구리주를 처분하고 1918년과 1919년에 석유주를 거래한 사람들 역시 큰 돈을 벌었다. 내 생각에
다음 몇 년 동안 비행기주와 라디오주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석유주와 자동차주를 거래했던 사람들만큼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화학주 또한 미래에는 큰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화학산업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었고 화학산업은 여전히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오래된 이야기라서 진부한 것으로 들리지만 이러한 그의 생각이 값진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준다는 윌리엄 오니를리엄 J. 오웬이아일의 연구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미래를 여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기업의 주가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그의 생각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가의 변동을 매집과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책 차트로 주식 투자하는 법은 거의 대부분을 개별, 주식의 매집과 분산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그의 매집과 분산에 관한 이론은 오늘날도 상당 부분 여전히 작동한다고 생각된다. 그는 내부자나 시세 조작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매집으로 보고 매집 후 외부자인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분산으로 이해한다. 그는 분산과 매집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부자가 주식을 팔고 싶어 할 때는 가능한 한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대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갖은 일을 다 버리면서 대중의 욕구를 만들어낸다. 주식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내부자가 대량 매집을 원할 때는 가능하게 조용하게 처신한다. 그들은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외부자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걔는 주식시장은 인간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괜히 주가의 변동을 매집과 분산의 과정으로 본다는 것은 큰 자본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주식의 분산과 매집이 행해진다는 의미이다. 걔네 이러한 통찰은 요즘처럼 주식 투자를 재테크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뜻밖의 경고가 될 수 있다. 빚을 내어 재테크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괜히 말하는 내부자나 시세 조작자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언한다. 주식이 매집 혹은 분산 구간이 지났는지를 알아보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몇 번이고 되새겨 볼 만한 조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집과 분산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